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3, 4월이 기본서 마지막 강의고 5, 6월부터는 요약집 가지고 강의합니다. 요약집이 아직 공인중개사법은 학원에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아마 다음 주에 오늘 나올 거예요. 그 요약집에도 맨 뒤에 그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이거 요약집에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그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쉽게 말하면 암기 프린터인데 이걸 한번 3, 4월에 처음 공부하신 분이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이거 뭐 프린트 몇 페이지 몇 번 보라 이렇게 하는데 보려고 하니까 또 다음 진도 나가고 있다, 너무 빠르다 이런 분도 계시고, 처음 하시는 분은 빠른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또 몇 번 들으신 분은 별로 빠르지 않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처음 하신 분들은 한번 좀 미리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게 상가 주택 프린트 내드렸죠. 비교하는 거 없으면 저 학원에서 받으시면 되고요. 상가 주택 비교하는 거 오늘은 이걸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비교하는 거 없으면 지금 학원에 저기 보면 있습니다. 그 문제도 학원에 저기 있으니까요. 문제도 없는 분은 가져와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쉬는 시간에 문제도 내드렸고요. 주택 상가 이게 민법에서 각각 한 문제 출제되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 각각 한 문제 나오니까 네 문제 이 프린터 한 장 비교하는 거에서 주택 상가 비교하는 데서 네 문제 출제가 됩니다. 민법에서 각각 한 문제씩, 공인중개사법에서 각각 한 문제씩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우리 교과서 지금 584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할 자리 맞죠? 예, 그래서 오늘 프린터 이거 가지고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 범위가 주거용 건물 임대차 모두 다 적용됩니다. 모든 주택에 대해서. 근데 상가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 이하 임대차만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시대적 배경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즉 상가는 지금 현재 서울에서 9억 이하만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이. 그건 시대적 배경이 달라서 그런데 주택의 경우에는 1981년도 전두환 정부 때 도입됐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도입된 시기가. 그러면 전두환 정부 때는 강력한, 좋게 말하면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고요. 나쁘게 평가하면 독재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해도 아무도 반발을 못했습니다. 건물주들이, 즉 집주인들이 반발을 못했다고요. 근데 2002년도에 원래 만들 때 모든 상가에 대해서 적용하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예고를.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역시 빨갱이, 뭐 여기가 빨갱이 세상이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빨갱이에 좀 약했어요. 취약했어요. 빨갱이라는 말에. 그래서 모든 상가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 없었고, 환산보증금이 아마 그 당시 2억 뭐 얼마인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억 3천만 원인가 환산보증금이 그렇게 이하만 적용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 적용하죠. 9억 이하. 예, 지금 현재는 9억 이하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만 적용을 하니까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닌 동창회 사무실, 종중, 그 다음에 어린이집, 그 다음에 요즘 주간 노인 보호센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우리 그 가정어린이집, 아파트 상가 1층에, 아파트 그 상가가 아니라 아파트 1층에 보면 가정어린이집 하는 거 있는데 이런 것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안 됩니다.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적용 안 됩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왜? 주택이 아니니까, 주택으로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러면 그건 뭐냐면 민법 임대차를 적용합니다. 우리 세법에서 뭐 취득세 낼 때는 아마 가정어린이집을 주택에 준하는 세금을 냈죠. 세법에서 취득세 낼 때는. 그러나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냐 했을 때 가정어린이집은 둘 다 적용이 안 된다고요. 둘 다 적용 안 되면 민법 임대차를 적용합니다.
자, 주거용인지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인지 여부는 사실상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그 생활형 숙박시설 요 뒤에 건물 보니까 생활형 숙박시설 많던데요. 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1년에 10%를 부과한답니다. 그럼 10년만 부과되면 분양가 전부 이행강제금을 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위법이라는 걸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남양주 같은 데는 아예 분양해가지고 입주자 대표회의도 있고 그냥 아파트처럼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그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예고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적용 제외가 있는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모두 적용 안 됩니다. 요게 8년 연속 출제됐습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표 프린트 보고 있습니다. 지금 프린트 위주로 한다고 했죠. 이번 시간에 요 프린터 없으면 지금 요 학원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는 적용 안 된다고요. 주택이나 상가 모두. 뭐 예를 들면 상가 같으면 깔세 해가지고 눈물의 폐업 처리 3개월 동안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주택 같으면 그 예를 들면 모텔에 장기 투숙을 해도 모텔에 장기 1년씩 장기 투숙한 사람도 있죠. 그런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안 됩니다. 특히 그 판례가 여관이라고 옛날에 판례가 나왔어요. 여관에 투숙하는 계약도 임대차 계약입니다. 차임을 지급하고 사용 수익하면 그게 임대차죠. 그래서 그런 임대차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대항력이 있고요. 대항력은 제3자에게도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입니다. 이게 사실은 물권적 효력이죠. 대항력이라는 것은 원래 채권이라는 것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으면 빌려준 사람한테만 달라할 수 있죠. 근데 물권은 대세권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임대차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대항 요건을 갖추면 제3자에게도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인데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농지임대차 세 개가 대항력이 있는데 농지의 경우 먼저 농지는 공법에 나올 수 있죠. 시, 구, 읍면장 확인을 받고 인도받으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요. 주택은 이사하고 전입신고한 다음 날, 상가는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인도받은 다음 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사업자 등록증 교부받은 날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긴다. 자, 그 다음에 우선 면제권이 있고 최우선 면제가 있는데 최우선 면제는 먼저 대항력만 갖추면 되고요. 최우선 면제는 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도 받아야 됩니다. 확정일자를 주택의 경우에는 동사무소, 그 다음에 등기소, 등기과, 공정인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세무서에서만. 최우선 면제는 대항력만 갖추면 되겠습니다. 자, 최우선 면제가 있고 두 번째 우선 면제가 있는데 우리 법조문에는 최우선 면제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최우선 면제라고 안 나오고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 또는 최우선 면제 하면 그게 최우선 면제입니다. 최라는 말이 없어도 그 해석상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면제는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 전액을 우선 면제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최우선 면제만 받으려면 대항력만 갖추면 되고 대항력은 인도가 이사죠. 인도받고 주민등록인데 주민등록은 전입신고입니다. 하면
다음 날 오전 0시인데 다음 날을 법조문에는 다음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세가 드신 오래된 교수님들은 일본식 한자로 이길이라고도 합니다. 이길. 법조문에는 다음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민법 같은데 출제하는 교수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길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길이면 다음 날입니다. 일본식 한자로 바람직한 표현은 아닌데 그냥 혹시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다음 날. 구체적으로 보면 법조문에는 다음 날이라고 되어 있고요. 판례는 오전 0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0시. 0시면 오전 0시죠. 그래서 인도고 그 상가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일주일 안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돼 있죠. 일주일 이내에. 근데 어떤 제가 사업자 등록을 몇 번 해보니까 어떤 지역은 당일날 바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곳도 있고 일주일 있다가 찾아오라고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부하는 날이 아니라 신청한 다음 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우선 면제를 받으려면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됩니다. 주택의 경우 주민등록, 상가는 사업자 등록 신청에다가 확정일자 받으면 확정일자 받은 당일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 3일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3일날 이사를 하고 2일날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1일날 확정일자 받으면 이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전입신고도 안 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을 수 있냐고 없냐고요? 실무적으로 있습니다. 저도 실제 실무에서 해봤어요. 즉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은 그 임대차 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 은행에 먼저 제출되어야 이사하는 날 주인 통장으로 전세자금 그 대출금이 주인 통장으로 입금돼요. 그럼 주인은 나중에 이사 나갈 때 반드시 확인해야 돼. 은행에 돈 갚았는지 확인해보고 안 갚았다고 하면 그 은행이 갚고 나머지를 세입자한테 내주면 돼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도 전세자금 대출 받는다고 하면 주인이 갚아야 된다 생각하고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분들 엄청 많아요. 나이 먹으면 피곤하더라고. 저도 나이가 적진 않은데 나온 말 절대 안 들어요. 자기 고집이 있죠. 나이 먹으면. 근데 절대 안 된다고 해놓고도 이제 전세가 계속 안 나가고 방이 비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연락 와요. 그렇게 전세자금 대출 그거 뭔데 그거라도 하고 나갈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요. 주인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단 돈 내줄 때 은행에 갚았는지 은행에 먼저 확인만 하면 되죠. 왜냐하면 전세자금을 다 100% 대출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연체 시기일 거 감안해가지고 많이 해줘봐야 뭐 한 80% 예를 들면 이 정도 해줘요. 1억이면 한 8천만 원 대출해 주니까 연체 시키더라도 나중에 연체이자까지 그 보증금에서 다 빼고 안 내주면 돼요. 세입자한테. 그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미리 확정일자 받아야 돼요. 그 옛날에 저도 확정일자를 먼저 받으러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직원이 전입신고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근거가 뭐냐. 내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원 제기할 테니까 불가한 이유를 문서로 서면으로 교부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잠깐만요 하고 알아보더니만 해주더라고요. 그 어디에 있냐. 만약에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안 해주면 행정안전부에 징계 요청을 하겠다 이러니까 잠깐만요 하면서 해주더라고요. 원래는 잘 안 해주려고 하기는 해요. 근데 동사무소에서는 잘 안 해주려고 하는데 요즘은 동사무소도 뭐 행정복지센터 이름이 다 다르더라고요. 주민센터 뭐 이렇게 이름을 다 다르게 부르는데 어쨌든 근데 또 지금 동장이 이제 그 대학원 학생이 동장 한 명 있는데 보니까 또 동장이라고 부른다더라고. 내가 그래서 주민센터장 이렇게 부르냐 물어보니까 복지센터장 부르냐니까 그건 아니래요. 동장이라고 부르는데 이름은.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는 이런 거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런 게 있고 만약에 건저당 설정도 1일 날 되어 있습니다. 1일. 누가 먼저 배당받냐고 건저당 1일, 확정일자 1일.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먼저 배당받아요? 이거는 건저당이고요. 만약에 이거는
어찌됐든 이게 건재당이 3일이다. 건재당이 3일. 건재당 3일이고 확정일자도 3일이다. 확정일자? 이거는 확정일자 이렇게 안 적었네. 만약에 반대로 그러면 이걸 잘못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재임신고하고 3일날 확정일자 받고 건재당도 3일이라면 누가 먼저 배당받아요? 요거는 똑같죠. 동순이죠. 둘 다 3일이니까 동순이 안분배당이라고요. 둘 다. 근데 반대로 된 경우에는 건재당은 1일입니다. 당일인데 확정일자는 당일인데도 불구하고 전제 조건이 대항력을 갖춰야 돼요. 대항력을 갖추려면 두 가지를 다 갖춘 다음날 오전 0시죠. 그래서 4일날 오전 0시에 우선 면제 효력이 생긴다고요. 4일날 오전 0시이기 때문에 만약 건재당이 4일이라면 이거는 건재당은 4일날 오전 9시는 넘어야 될 거고 오전 0시니까 임차권이 먼저 배당받죠. 3일날 이사하고 2일날 재임신고하고 1일날 확정일자 받았다면 만약 건재당이 4일이라면 확정일자부 임차권이 먼저 배당받는다고요. 이건 4일날 오전 0시니까 만약 같은 1일이면 건재당이 먼저 배당받습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안 돼요? 이해되죠? 안 된다고. 아니요. 당일날이에요. 당일날.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아까 이거 확정일자 3일, 확정일자 3일, 건재당 3일이면 건재당은 오전 9시에 확정일자는 오후 5시에 받아도 동순이에요. 동순이. 반대로 그러면 확정일자를 오전 9시에 받고 건재당을 오후 5시에 해도 이건 동순이 같은 순이라고. 시각은 안 나타나요. 등기한 시각은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아요. 누가 먼저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동순이에요. 그러나 다만 물건인 경우에는 같은 물건이 같은 날짜에 등기가 됐다면 그는 순위번호에 따라서 달라지죠. 먼저 한 사람이 순위번호가 먼저 기재되니까 시각은 안 나온다고. 등기한 시각. 확정일자도 확정일자 받은 날짜만 나오지 9시에 받았다 4시에 받았다 이건 안 나와요. 그래서 4시에 받았든 9시에 받았든 동순이라고요. 확정일자 날짜만 등기부에 나오지 시각은 안 나오죠. 그럼 같은 물건인 경우에는 오전에 했으면 먼저 순위번호가 먼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순별접 등기법에서 들어봤죠? 동구는 순위번호, 별구는 접수번호. 별구, 동구. 동은 같을 동자, 별은 다를 별자. 구가 다른다는 이야기죠. 별구, 동구. 됐죠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제가 물으면 그냥 가만히 있고 모르냐 물어도 리액션이 없으면 저도 힘들어요. 뭐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대충 말을 안 하면 몸이라도 움직여야 돼. 가만히 미동도 안 하고 있으면 제가 아는지 모르는지 불만이 있는지 모르니까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 우리 프린트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서울,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기타 지역이 있는데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 거기 우리 표에 있잖아요. 서울에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보전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나누기 3을 왜 하느냐 어떤 분 이제 다른 학원에서 하니까 질문하더라고요. 왜 하는지를 역으로 그냥 법조문에는 나누기 3 한다는 말은 없던데요. 법조문에 찾아봐도 이런 말 하더라고. 맞아요. 없어요. 그냥 시행령 조문에는 보면 서울에서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5천만 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역으로 계산해보니 나누기 3을 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누기 3을 했고 옛날에는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절상을 했어요. 올렸어요. 뒤에 끊어서 올렸는데 지금은 절하 100만 원 단위로 뒤 끝다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1억 3천만 원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 아마 계산기 가지고 나누기 3 한번 해보세요. 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나누기 3을 하면 아마 4,300 몇십만 원 될 거예요. 몇십만 원 나누기 3 하면
근데 뒷끝다리를 잘라버렸다고. 100만 원 단위로. 절상한 게 아니고, 옛날 같으면 절상해가지고 4,400만 원 될 텐데 지금 절하했어요. 100만 원 단위로 잘라서 버렸다고. 뒷끝다리를. 계산해 얼마 나와요? 이거 1억 3천 나누기 3 한번 해보시라고. 얼마 나오는지 계산기 가지고. 얼마 나와요? 433333? 그 뒷끝다리 잘랐잖아. 옛날에는 올려주는데 뒤에 끝다리를 지금은 잘라버렸다고요. 절하했어요. 2천의 경우 7천만 원 나누기 3을 하면은 3을 해가지고 절하를 하면 2,300만 원입니다. 2,300만 원. 2,300만 원. 지금 2천 평택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걸로 개정됐죠. 5월 11일 날 2021년 5월 11일부로 파주 2천 평택이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지역 이런 게 청약과일지구 이런 게 아마 투자에 영향을 많이 미치나 봐요. 지금 2천은 이 규제지역이 아니어가지고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뭐 해제해달라는 천안도 강의하러 가보니까 천안도 막 해제해달라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 요청을 많이 하고 인천 금단 이런 데 보니까 많이 요청을 하더라고요. 이 지정되기 전에 많이 올라 데가 있는데 금단이나 천안 이런 데는 오르려고 하니까 바로 지정해가지고 안 올랐다고 우리도 오르게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많이 오르는가 봐요. 대출도 많이 나오고 이게 규제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가지고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주택이고요. 주택.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는 서울에서 얼마입니까? 환산보증금이 9천만 원. 9천만 원이 아니라 9억 이하인 경우 환산보증금입니다. 환산보증금 9억. 그 다음에 6억 9천, 6구는 54, 5억 4천, 3억 7천인데요. 이게 좀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주택은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고 했어요.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근데 상가는 모든 상가 적용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주택에 없는 숫자라고, 요거는 상가에만 있는 숫자입니다. 주택은 숫자가 2개밖에 없잖아요. 2개. 근데 상가는 최우선 면제는 얼마입니까? 최우선 면제는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2,200만 원까지. 요거는 나누기 3을 해서 절상합니다. 절하가 아니라 상가금리임대차보호법은 아마 6,500 나누기 3을 하면 2,100 뭐 얼마 될 거예요. 올렸다고 니를. 왜 올리는지 왜 낮추는지 그건 정책 위반자들이 그냥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었으니까 저보고 왜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냥 역산을 했을 뿐이에요.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5,500만 원 나누기 3을 하면 1,800 얼마 나오는데 1,900만 원. 그 다음에 3,800만 원 나누기 3을 해가지고 1,300만 원까지. 기타 지역은 3천만 원 나누기 3을 해가지고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상가는 지금 숫자가 3개잖아요. 이게 3개. 주택은 숫자가 2개죠.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분이 많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주택은 전세보증금이 뭐 타워팰리스 이런데 뭐 몇십억, 20억 넘어도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 받습니다. 우선 면제 받는 금액 제한이 없다고요? 상가는 이 금액을 초과하면 우선 면제도 못 받아요. 최우선 면제도 못 받고 최단기 존속기간도 적용 안 되고 임차권 등기 명령, 월차임 전환율 이런 거 다 적용이 안 됩니다. 이 금액이 넘어가면. 이 금액이 넘어가도 주택은 모든 주택 다 적용된다고 했죠? 이 숫자는 지금 요거는 최우선 면제 받는 숫자고 상가도 최우선 면제 받는 숫자는 요거라고, 요 금액이라고요. 이거는 최우선 면제가 아니라 우선 면제 등이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주택은 모든 주택인데 상가는 요 금액 이하만 적용된다고요.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게 우리 프린터 29번에 맨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임시 표준 대개 근회 찾았어요? 29번 맨 밑에. 요거는 환산보증금이 9억, 서울에서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규정이라고요. 그럼 이거 빼고는 적용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적용 안 되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가 적용한데,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최단기 존속 기간 5%밖에 1년에 못 올린다, 이런 거 적용 안 된다고요. 월차임 전환율 적용 안 됩니다. 그럼 이 9억 초과하면 민법 임대차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칙적으로 민법 임대차가 적용되는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게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이게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이게 민법 시험에도 나왔고요. 우리 중개 실무에도 출제됐었습니다. 임시 특례입니다. 특례. 특별한 예외죠. 프린트 29번 맨 밑에 찾았습니까? 임시 특례가 뭐냐면, 즉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는다.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안 돼서 월세 좀 6개월 못 냈다 하더라도 해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 채널 제목에 8개월간 최대 8개월 연체해도 세입자 내쫓을 수 없다, 이렇게 자극적으로 올려놨더니만 조회수 폭발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읽어보면 별 내용은 없는데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6개월 요구 빼고 나머지 2개월 연체해도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게 아니니까 내쫓을 수 없죠. 해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적용된다고 9억 초과하더라도.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가 2개가 있어요. 표준계약서가 2개. 우리 프린트 54번 맨 밑에 보면 54번 맨 밑에 54번 맨 밑에 54번 맨 밑에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장이 국토부 장관이죠.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밑줄 쳐놨잖아요. 주어를 주의하시라고요. 그래서 주어를 주의하시라고요.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상가금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사용 권장할 수 있는데 요거는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된다고요. 그 다음에 대항력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이게 대항력, 이게 왜 바뀌었냐면 법이 인터넷 치보면 나올 거예요. 휴대폰 가지고. 서울에 궁중족발 사건이 있었어요. 궁중족발 사건. 궁중족발집을 운영하려고 세입자가 인테리어 비용을 3억 들여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아마 동생인가 형님한테인가 이게 조금 약간 실체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궁중족발 사건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일부러 위장으로 넘겼을 개연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바꿔버리니까 건물주가 바뀌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었어요. 옛날에 민법 명언에 보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런 법명언이 있었어요. 즉 주인이 바뀌면 세입자 나가라고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항력이 있으면 나가라고 못하죠. 옛날에 나가라고 할 수 있었는데 9억 초과하면, 그러니까 개업공개사 중에서 약간 좀 악덕 개업공개사들도 지금도 좀 있습니다. 일부 사실 11만 명 중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일부러 건물주하고 짜고 이거 세입자 내쫓고 다른 세입자 받으면 권리금 받고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예인들도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새로운 세입자 받으면 또 권리금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 3억 권리금을 자기가 인테리어 비용 들였는데 당장 주인 받겠다고 새 주인 나가라고 하니까 망치가지고 주인 죽이려고 했다, 살인 미수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주인 바뀌어도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9억 초과해도. 서울에서 주인 받겠다고 못 내쫓는다고 이제 대항력 계약 기간 동안 장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10년 동안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요.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기간 만료될 때까지 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서 새로운 세입자와 한테 제가 권리금 받을 테니 주인께서는, 건물주께서는 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해 주십시오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게 권리금 회수 귀회 보장입니다. 어떤 분이 어제 또 뭐 인터넷으로 질문했던데요. 세입자가 권리금 10년 주인이 직접 장사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권리금 달라고 하는데 줘야 됩니까? 묻던데 그럼 조금 다를 수 있죠. 주인이 직접 장사한다고 했으면 줘야 될 개연성이 있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주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못 데리고 오면 그냥 나가야 되잖아요. 새로운 세입자. 그럼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도 현실적으로 주인 입장에서 판단하면 얼마든지 권리금 못 받아가게 할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예를 들면 월세를 갑자기 예고 없이 좀 올려버리고 이러면 좀 올리는 게 얼마인지 그게 좀 하지만 어쨌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얼마든지 새로운 세입자 데려오면 그때 그거 많더라고. 현실적으로 현업에서 보니까 새로운 세입자 데려왔는데 이거 1년 후에 리모델링 할 건데 다 뜯어가지고 다시 고칠 건데 1년만 장사할래? 이러면 하겠어 안 하겠어? 권리금 주고 안 할 가능성이 많죠.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요. 명확하게 그런 거는 규정이 없어요. 미리 고지를 했으면 미리 1년 후에 리모델링 한다 했으면은 그 계획에 따른 경우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로 합법적인 핑계를 대고 얼마든지 새로운 세입자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래 주인에게 유리하고 세입자한테 불리해요. 그 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협조하지 않는 한 권리금 받아 나가기 어렵습니다. 현 법률로 보면. 어쨌든 그 주인이 직접 장사한다는 소리 하면 무조건 손해배상 해야 됩니다. 권리금 회수기에 권리금 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는 거 이거 적용됩니다. 9억 초과더라도. 그 다음에 거기 54번 54번이 아니고 아까 29번 맨 밑에 29번 맨 밑에 그 3개의 차임액 연체 이것만 돼 있는데요. 하나 그냥 빠진 게 있는데 빠진 걸 그 적어놓진 않았죠. 29번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게 두 장에다 다 적으려고 하니까 여백이 없으면 더 넣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바뀐 게 올해 1월 4일부터 바뀐 게 뭐가 있었습니까? 집합 3개월 이상 집합 금지 또는 집합 제한 명령을 받아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을 한 경우 해지할 수 있죠. 그 해지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요거는 9억 초과에도 적용됩니다. 요 지금 프린트에는 안 적어놨어요. 29번 맨 밑에 적을 틈이 없어가지고 안 적어놓고 맨 마지막에 해지 3개월 연체 해지 여기에 같이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빼고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요거 빼고는 9억 초과하면 적용 안 된다고요?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왔던 게 최단기 존속기간 1년 적용 안 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굉장히 민법에도 나왔고요. 공인중개사법에도 출제됐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거. 최우선 면제 받는 거는 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만 하나 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상가입니다. 서울에 있는 상가하고 보증금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월세가 월차임이 6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환산보증금이 얼마입니까? 6,500만 원이죠.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을 환산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경매 넘어갔을 때 최우선 면제를 얼마 받냐고요? 서울입니다. 1번 9억 받는다. 2번 6,500만 원 받는다. 3번 2,200만 원 받는다. 4번 500만 원 받는다. 5번 못 받는다. 답은 최우선 면제 3번. 네, 4번입니다. 4번. 받는 거는 보증금 범위 내에서 받아. 내놓은 돈이 500만 원밖에 없는데 2,200 받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이 되는 거는 환산보증금이고 실제 받는 돈은
보증금 범위 내에서. 그래서 만약 월세만 65만 원 내고 보증금이 없다면 최우선 면제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표 밑에 최우선 면제는 주택이든 상가든 모두 경매 낙찰 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의 경우 자 2천만 원인데요. 만약에 원룸 같은 거는 보증금 2천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2천만 원짜리 다가구인데 2천만 원짜리 2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보증금 최우선 면제 받을 금액이 4억이죠. 근데 그 건물이 경매 넘어갔는데 4억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계속 유찰되다가 4억에 낙찰됐어요. 4억에 경매 넘어갔다고요. 그러면 최우선 면제 다 해주고 나면 남는 돈 하나도 없죠. 그럼 저당권 설정해봐야 한 푼도 못 받잖아요.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최우선 면제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낙찰가의 2분의 1만 매각 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2억만 떼준다고요. 그러면 2천만 원씩 최우선 면제 다 못 받고 1천만 원씩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극단적으로 이론적으로는 2분의 1. 제가 참 프린터 이 범위 여기에서 80% 나오기 때문에 이걸 말을 자꾸 하고 싶은데 자꾸 하면 이게 처음 하신 분은 따라가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몇 번에 말하면 또 이 번호 뭘 찾고 있는 사이에 벌써 진도가 나가고 이러니까 힘들기는 해요. 그래서 참 말하기도 저도 조심스러워요. 그래도 어차피 고통받아야 되니까 말하겠습니다. 56번에 2분의 1에 8번 9번에 있죠. 주택 상가 최우선 면제 범위라고 돼 있죠. 이게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 부분을 파트를 교과서 어디 있는지 자꾸 찾아봐야 돼요. 말을 다 줄여놨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조금 전에 교과서 우리 프린트 봤는데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 받는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은 최단기 존속 기간이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입니다. 상가는 1년. 농지는 3년이죠. 농지는 3년, 다년생 식물재배지는 5년이죠. 농지 최단기 존속기간. 그 다음에 민법은 민법 최단기도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중개실무에. 민법은 최단기 최장기 없죠. 그 다음에 민법 전세권 최단기는 건물 전세권은 최단기가 1년, 최장기는 10년이고요. 그 다음에 민법의 지상권의 최단기는 견고한 건물은 30년, 목조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입니다. 최단기. 최장기는 규정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우리 프린터 지금 보고 있습니다. 프린터. 아니, 상가주택 비교 프린터. 법정갱신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라고 돼 있어요. 상가, 주택은. 근데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죠? 그 주택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바뀌었다고요. 세입자가 저한테 연락 많이 오더라고요. 계약기간 끝나기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주인이 아무 말 안 하는데 이거 그냥 있어도 되겠습니까? 계약서 새로 적어야 안 되겠습니까? 또 집을 팔렸다고 하는데 새 주인이 왔다고 하는데 새 주인하고 새로 계약서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거 보증금 떼이는 거 아닙니까? 묻던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먼저 적는 게 좋아요? 안 적는 게 좋아요? 계약서 새로? 세입자는 주인이 말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고 좋아요. 주인이 자꾸 물어봐야 돼. 2개월 전까지 더 올려주고 살 거냐,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거냐 이걸 물어봐야 돼. 법정갱신을 다른 말로는 묵시적 갱신 또는 자동연장 똑같은 말입니다. 즉 주택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니까 4개월이죠. 4개월 동안 세입자한테 더 올려주고 살 거냐 아니면 나갈 거냐 이렇게 문자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 주고받으면 되겠죠. 어떻게 할 거냐 5% 더 올려주고 살 거냐 아니면 나갈 건지 말해달라. 다른 세입자 구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되고요. 세입 뭔 예.
계약서 안 쓰고 그냥 통보만 하면 돼요. 이게 나갈 건지 어쩔 건지 문자 메시지나 뭐 전화로 해도 되지만 전화는 나중에 또 그 전화 녹음해 놓은 걸 입증하려면은 녹취록을 작성하려면 돈 들어가니까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걸로 주고받으면 좋겠죠. 아무 말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고. 자동 연장되면 또 2년 보장해 줘야 되고요. 자동 연장되고 나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인은 자동 연장되고 나면 나가라 소리 못합니다. 2년 또 보장해 줘야 됩니다. 주택은, 상가는 1년입니다. 1년. 그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주택, 상가 모두 다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도 세입자가 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주인한테 주택의 경우 계약갱신하겠다 하면 2년 더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세입자는 갱신 요구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주인이 아무 말 없으면 같이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예, 가만히 있으면 또 2년 연장되고 2년 끝나기 2개월 전에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그때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면 돼요. 왜? 계약갱신 요건은 한 번 행사할 수 있거든요. 한 번은 행사할 수 있어요. 과거에 100년을 살았든 200년 살았든 그건 상관없어요. 한 번은 행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인은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건지 이걸 꼭 물어봐야 된다고. 안 물어보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 연장되면 2년 더 살고 또 그때 가서 또 아무 말 없으면 또 2년 더 살고 나가라고 하면 그때서야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세입자가 먼저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필요 없어요. 주인이 나갈 거냐 물으면 그때 행사하겠습니다 하면 된다고요. 1회에 한 번은 행사할 수 있고 상가는 한 번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면 주택은 2년 연장돼요. 2년. 근데 상가는 2년 연장되는 게 아니라 갱신 요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4년 계약했으면 상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하면 4년 연장돼요. 그 상가도 세입자가 먼저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필요 없어요. 주인이 어떻게 할 거냐 물으면 그때 요구한다고 하면 돼요. 왜냐하면 4년 갱신 요구해가지고 4년 연장되면 이제 세입자 나간다는 소리 못해요. 4년 월세 내야 돼요. 근데 묵시적 갱신되면 상가의 경우도 세입자가 언제든지 나간다고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계약갱신 요건도 행사 안 하면 돼요.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그때 행사한다고, 나갈 건지 어쩔 건지 물으면 그때 행사한다고 하면 되고요. 그래서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6년 계약했으면 계약갱신 요건 행사 못합니다. 12년이 되니까. 6년 계약했으면 6년 만에 세입자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 끝이에요. 5년 했으면 한 번 더 5년 연장할 수 있죠. 상가의 경우. 자, 그 다음에 정감 청구입니다. 정감 청구. 지금 법무부 그 해설집에 보니까 정감 청구, 정액 청구든 감액 청구든 청구권에 불과하고 형성권은 아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5% 올린다고 하면 세입자가 반드시 응해야 될 필요 없고요. 반대로 세입자가 감액 청구할 수 있잖아요. 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않는 경우 감액 청구에도 주인이 반드시 세입자가 깎아달라고 한다고 반드시 깎아줄 의무는 없다. 합의가 안 되면 감액 청구 소송을 해야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실무적으로 보면 정액 청구 5%는 하면 세입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응해요, 사실은. 근데 감액 청구는 주인이 안 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하죠. 아무래도 주인이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5% 올려달라고 하는데 세입자가 못 올려주겠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주인은 나 그럼 5%씩 다 보증금에서 까고 내주겠다. 그럼 세입자가 소송해가지고 그 정액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 되겠죠? 그 5% 안 올려주려고 소송비가 더 드니까 그냥 울매기 잘못기식으로 주인이 5% 올린다는 거는 거의 다 받아주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깎는 거는 주인이 잘 안 깎아주죠. 아니면 뭐 코로나 때문에 좀 깎아달라. 지금 깎아달라고 한 거는 이때까지 보면 최근에 코로나 때 코로나 때하고 IMF 때하고 두 번 있었어요. 1998년, 99년 이때 IMF 때 한 번 깎아달라 했고 이번에 코로나 때 감액 청구한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 외에는 거의 없었어요. 감액 청구는. 정감 청구할 수 있는데 감액은 상한선 없습니다.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은
뭐 1년에 10번도 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경제사정이 변동되면. 그리고 뭐 50% 감액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액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고 한 번 올리더라도 최대 5%밖에 못 올립니다. 왜 이렇게 해놨겠어요? 주인이 유리하니까 주인한테 무한대로 올리라고 하면 50% 올리고 세입자가 거부하면은 보증금에서 다 까버리면 세입자는 소송하기 힘들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주인은 5%밖에 못 올리는데 세입자가 감액 청구는 5% 초과해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주인이 반드시 받아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청구권이기 때문에.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경우에도 주택의 경우 5%밖에 못 올리죠. 그 법무부 해석은 그러면 시세만큼 올해 주인이 자꾸 많이 올려달라 하니까 그럼 시세만큼 이번에 많이 올려주고 2년 더 살고 나서 그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고,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때는 5%밖에 못 올려요. 이번에는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지 않고 그러면 일단 많이 시세대로 올려주고 2년 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고 그때 5%만 올리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상가를 보면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정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정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5%밖에 못 올린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코로나로 착한 임대인 운동을 해가지고 월세 100만 원인데 50만 원을 깎아줬어요. 깎아줬는데 주인이 이제 거의 다 다음 주부터는 아예 마스크도 안 써도 되고 지금 뭐 다 집합 제한, 집합 금지 다 없어져 버렸죠. 이제 1급 감염병도 아니고 2급 감염병으로 바뀌었어요, 이번 주부터.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건강보험 가지고 치료해야 돼요. 정부에서 돈 주는 것도 없어요. 이제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한 번 걸렸다고 뭐 안심, 2번, 3번 걸린 사람도 있어요. 지금 또 걸릴 수도 있어요. 한 번 걸리면 뭐 안전한 거 아니에요.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저보고도 또 어떤 분이 왜 마스크 끼고 하냐고 별나다고 그러던데 원래는 껴야 되는 게 정상이죠. 끄고 하는 게. 그 비정상만 있는데 가면 정상인 사람이 이상한 취급을 받아요. 중개업할 때도 그게 힘들더라고. 전부 불법하고 탈법하는데 혼자 법 지키면 왕따 당해요. 그래서 저도 망했어. 왕따 당해가지고 뭐 네가 그렇게 잘났냐 이렇게 하면서 왕따 시키거든요. 잘난 척 하지 말라 하면서. 예를 들면 법정보수 초과해서 다 받자고 하는데 저 혼자 법정보수만 받고 이러면 왕따 된다고.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뭐 저는 망해도 되니까 다른 직업이 있으니까 뭐 그냥 망하려고 일부러 법 지켰지만 여러분들은 알아서 해야 돼요. 너무 법만 지키면 돈을 많이 못 벌고 그렇다고 무조건 또 위법 행위를 하면 언젠간 한 번은 감옥 갈 수도 있고 그게 참 딜레마예요. 이래도 뭐 이리 하기도 힘들고 저리 하기도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100만 원 받다가 50만 원 깎아줬으면 원상복구 시키는 거는 한 번에 바로 올려버려도 된다. 정상화되면. 또 깎은 50만 원에서 5%밖에 못 올려주겠다. 세입자가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100만 원 받다 50만 원 깎아줬으니까 다시 100만 원 올리는 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영업이 정상화됐다고 판단하면. 그리고 아까 그 6개월 차임 연체도 그 임시 특례가 있었는데 그 연체도 된다고 해서 어떤 분은 또 그러면 6개월 거는 떼먹고 안 줘도 됩니까? 묻던데 그건 아니고 나중에 연체이자까지 다 물어내야 돼요.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도 해지는 못한다 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연체이자까지 다 물어내야 된다고. 월세 떼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장사가 안 돼서 도저히 월세 낼 형편도 안 되면 영업이 정상화되면 나중에 다 내야 된다고. 연체이자까지 해서. 자, 여기까지 하고 월차임 전환율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